요즘 좀 혼란스럽시죠? 그죠?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보면 안 믿기시고 믿기 싫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트럼프가 화려하게 재기를 했잖아요. 4년 만에. 미국 학자들도 트럼프가 첫 임기 마치고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걸 뒤집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했던 일이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1월 6일 날 의회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 16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16 의회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폭동 이후에 여론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폭동 이후에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 10.8%, 그 얼추 이제 11%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분석한 학자들의 의견은 제법 수치는 크잖아요, 그죠? 11%포인트면. 근데 이거밖에 안 떨어졌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등락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16 폭동 같은, 의회 폭동 같은 역대급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밖에 안 떨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본인이 지지율이 제일 많이 빠졌던 때를 회고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버드대 흑인 교수가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열쇠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혼자 낑낑대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다툼이 벌어져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라는 헬스케어 리폼을 준비를 막 하고 홍보를 하는데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내가 직접 한번 설명을 하겠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 그러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멋있게 했대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그 사건에 대해서 흑인 교수가 체포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바마 대답이 경찰이 멍청한 짓을 했다라고 대답을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들여서 설명한 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게 탑뉴스가 돼가지고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 그때 빠진 지지율이 임기 끝까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빠졌냐? 백인들한테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인종주의라는 게 미국 사회에 좀 깔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대통령이 백인 경찰을 나무랬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잡히면서 이제 폭락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그 말 실수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거에 비하면 의회 폭동이라는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11%포인트밖에 안 빠졌냐? 이게 이제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건이 터져도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충격이 그러니까 여론에 끼친 영향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그래서 한 2달 지나니까 거의 회복이 돼버리더라. 트럼프 지지율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법원 폭동도 있었잖아요. 그 나라는 의회 폭동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의회가 점령당한 게 그 독립투쟁할 때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이 큰 사건이었고 미국의 의회는 대한민국 의회보다 훨씬 힘이 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끼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제법 컸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다. 곧바로 회복이 되더라. 이 현상을 놓고 미국 학자들이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이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거를 동력으로 삼아서 결국 트럼프가 재기했잖아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 다 사면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의회 폭동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미국 의회 경찰 중에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6명 정도가 죽었다고들 하는데 훨씬 큰 사건이었죠. 그걸 전제로 지금 이걸 보시면 조금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거기서 정례적으로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양극화, 나라별로 양극화 지수라는 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양극화가 가장 센 나라가 어딜까요? 1등이 대한민국이고 2등이 미국입니다. 1, 2등 다투는 나라가 미국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그 양극화라는, 이 양극화라는 게 재밌는 거는 보통은 생각이 달라서 양극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는데 요즘 미국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정서적 양극화라고 합니다. 이념적 양극화가 아니라 정서적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정서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종 문제 때문에 내전을 치른 날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과거에는 인종을 많이 따졌어요. 내 아들이 백인이면 흑인 여자를 데려오거나 내 딸이 백인이면 흑인 남자를 데려오는 거 싫어했거든요. 특히 미국 영화에서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성을 사귀는 걸 굉장히 금기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는 I don't care 괜찮아 라는 거고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른 배우자, 자식의 배우자를 데려오는 거를 가장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내전을 일으켰던 인종 문제보다 이제는 정치 색깔이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정서적 양극화라는 게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 양극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근데 내가 속해 있는 후보, 정당의 후보가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는 후보가 싫어서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서, 그러니까 부정적 당파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상대가 싫어서 우리 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 쪽이 좋으니까 그래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싫어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완전히 선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상대가 싫어서 이쪽을 좋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본령이에요. 그럼 이쪽에 뭘 잘못했느냐는 안 중요해지잖아요. 상대가 싫으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꺾는 거라고 하면 뭐든 오케이 라고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양극화 시대, 정서적 양극화인 거고 부정적 당파성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학자는 그 선스타인이라고 유명한 넛지라는 책 쓴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법학자인데 그 양반은 파티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파티에다가 이점을 붙여가지고 파티즘의 시대다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판단들이 여기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면 민주당 하는 거 다 오케이. 뭐가 정책 뭐가 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화당을 지지하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파티를 기준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민주당 정책을 좋아하니까 정책이 마음에 드니까 그 당을 지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거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판이 뒤집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파티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파티전이즘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당파성주의라는 거죠. 근데 하나의 이념이 돼버린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이거 세상을 가르는, 나의 가치 판단을 가르는 절대 기준화되고 있다는 게 양극화 시대의 정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런 전제가 없었다면 트럼프가 재기할 수가 없었죠. 트럼프가 의회 폭동 때문에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됐는데 상원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왜 기각을 시켰냐면 그 당시 공화당의 명분은 이미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갔는데 뭐 굳이 이걸 탄핵하냐 이렇게 해주죠. 그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탄핵을 해야 다시 출마를 못한다. 그걸 막았어야 된다고 해서 야당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하원 소추할 때 공화당 의원 10명이 동참을 했거든요. 민주당의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체니 부통령의 딸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체니 부통령이 공화당의 서열이 4위인가 그래서 3위인가 4위로 굉장히 높은 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한 10명 중에 우리는 12명이잖아요 이번에. 거기에 10명이 있었거든요. 그 10명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2명만 살아남고 다 집에 갔습니다. 6명은 이른바 요즘 말하는 마가 집단의 압력 때문에 다 불출마 포기를 했고 2명은 낙선했고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졌고 2명만 근근히 어떻게 버티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가 점령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트럼프화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정당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도 어떤 정당이 특정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 정당이다. 요즘 우리 사당이라는 표현도 한때 많이 썼습니다만 그거와 유사한 현상인데 그게는 그립이 아마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뭔가 당의 의견에 반기를 들면 그 당에서 버텨내기 어려운 구조의 정치 지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보시면 지금의 여론 동향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국면적으로는 탄핵은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처럼 탄핵은 국민들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지금 탄핵당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칼럼니스트 표현에 의하면 내란 시도 전에 이미 밀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이 워낙 엉망으로 경제가 엉망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미 심리적으로는 탄핵 상태였는데 계엄이라는 심하게 말하면 약간 미친 짓을 하니까 결국 이제 실제적인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이미 페이드아웃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렇게 저거는 이제 별개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긴 합니다만 탄핵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처럼 탄핵은 될 것 같다. 그 두 번의 노무현 탄핵, 박근혜 탄핵 때 헌재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탄핵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비춰보면 이번 건은 탄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딱 떨어지는 탄핵이라 저걸 부정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탄핵은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은 된다. 저 사람은 이미 이제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을 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탄핵 국면이 하나 있고 대선 국면이 하나 있는데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이제 탄핵 심판에서 파면한다는 결정이 나면 대선 국면으로 확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 개가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국민들 마음속에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라는 게 강하게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대선 프레임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한 정서적 양극화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부정적 당파성, 상대가 싫은 게 제일 중요하다. 저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미 대선 국면으로 돌아왔다는 거 하나, 이런 걸 합쳐보면 대충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술적으로 이 할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되게 세대는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연령대별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별로는 왜냐하면 인구 구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할당을 합니다. 광역시도 단위로 보면 이렇게 나누거든요. 인구 비율을 맞춰서. 그 다음에 성별을 나눕니다. 나머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은 할당을 안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여론조사에 보수가 많이 잡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설계를 할 때는 정치 성향은 할당을 안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 성향이 많이 잡혔다. 이래도 여론조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지금 근래 조사만 놓고 보면 보수가 응답자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전 국민이 우리가 5천만이 넘는데 소수가 움직여서 야, 그 전화 받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보수 쪽에서 대선 국면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결집했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요. 정확한 용어로 쓰면 지금은 조금 이제 강한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원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정치 성향이 보수가 한 30%였으니까 이번에 한 40% 잡혔다면 이걸 빼고 볼 거냐,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냥 러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나눠서 성향을 표시하는데, 그럼 중도 것만 한번 보면 돼요. 대체로 중도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하더라를 보면 사실 좁혀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들었습니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승전 이재명 반대를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주변에 가보면 반 이재명 정서를 가지신 분들을 쉽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마 식저층에서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호감도 조사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조작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는 비호감도가 좀 높거든요. 지지율도 지금 압도적 1위긴 합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뭐 그걸 또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비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당 지지율이 잘 나올 때도 이재명 대표가 정당 지지율만큼 못 따라갔거든요. 한 10%포인트 갭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게 확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이제 대선 프레임으로 확 저쪽에서 걸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도 윤석열은 끝났다?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정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다가 적극적 응답층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니까 더 그게 이제 약간 과잉 대표되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흐름은 저는 방향은 맞다. 이 격차, 수치 이런 거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큰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느냐 하면 극우의 시대가 자칫하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우는 보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극자가 좌파가 아니듯이 극우와 보수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수에 강경한 쪽이 이 극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치 지향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트럼프나 저 헝가리의 오르반이나 이런 사람들, 저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랑 많이 다릅니다. 에르도안이 그런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멋있다는 표현이 그런데 민주주의는 트램과 같다. 목적지를 가려면 그 트램을 타고 가야 된다. 근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트램에 비유해서 자기가 집권할 때까지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되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 이른바 스트롱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파퓰리스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의 대체적인 성향을 대개 이제 극우 포퓰리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민주주의 쇠퇴, 퇴행 이런 얘기들이 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극우 정당이 유럽에도 늘 있었고요. 그냥 눈에 안 띄었을 뿐이지 주변화되어 있었을 뿐이지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당제 국가의 극우가 등장하는 방식과 양당제 국가에서 극우가 등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유럽은 다당제잖아요. 그러면 극우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별도 정당으로 만들어져서 이 정당이 지지율을 넓히면서 이제 주류화되는 과정을 겪는다면 양당제는 제3당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정당 중에 하나를 잡아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공화당을 극우 정당화 시키는 거랑 똑같은 과정. 그 과정을 지금 우리의 국민의힘이 저는 겪고 있다. 그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비교해 보시면 그냥 단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일부 저항이 있긴 했습니다만 수용을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딱 그 순간부터 파면한다라는 순간부터는 뭐 별 저항은 없었습니다. 국민들한테 머리 숙이는 정도로 갔고 국민의힘도 일부 뭐 있긴 했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저항을 못 했거든요.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당까지 하는 상황까지 갔고 그 당시에는 사실 62명인가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탄핵 그리고 연인원 1700만 명이 촛불 들고 광장에 모였기 때문에 거대한 민심의 쓰나미를 거역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죄질로 보면 죄질이나 죄의 양으로 보면 지금이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사기 탄핵 당한 거예요. 탄핵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탄핵됐다면 이번 거는 탄핵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헌재의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는 넘어갔어요. 그때는 제가 탄핵 책을, 아까 소개해준 책을 썼을 때 문제의식은 탄핵이라는 게 너무 여기에 하이스테이크가 걸려있다. 첫째,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기가 많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우리 회장님이 방망이 탄핵 소지 방망이 두드릴 때만 하더라도 2016년 12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았고 지금보다는 훨씬 짧았죠.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는 게 첫 번째고요. 대선에서 지는 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선은 해보나만 하더라, 지더라. 대선 패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나서가지고 적폐수사하면서 이른바 보수 엘리트들을 대거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초토화됐다고 봐도 되죠. 노무현 대통령 때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이후 그때 차떼기 정당 나와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이후로 탄핵 이후에 또 2차로 국민의힘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거든요. 사실 초토화된 상황이었다고 봐도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쉽지 않다. 제가 11월 5일자로 책을 냈는데 10월 중순쯤에 마지막으로 원고를 쓸 때는 지금까지로 봐서는 내 감으로는 탄핵할 만한 명분이 약하다. 힘도 약하고 탄핵 사유가 좀 분명하지 않다. 딱 떨어지는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썼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윤 대통령한테 달렸다. 윤 대통령이 좀 정신 차리고 하면 달라질 것이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탄핵 제도라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임기를 딱 고정시켜주고 그동안은 네가 책임지고 안정감 있게 하라는 게 대통령 제도의 장점인데 탄핵은 그 임기를 중단시켜버리는 거거든요. 헌법 절차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대통령 보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조심해라라는 헌법적 장치를 그렇게 둔 거예요. 칼을 이렇게 딱 겨누고 해서 조심해라라고 준 건데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날아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보고 저는 사실 셀프 탄핵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인 스스로 탄핵을 자초한 거다. 저걸 탄핵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래서 저는 셀프 탄핵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압도적인 여론, 민심, 또 정치권에서의 합의 이런 것들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저항할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 건은 완전히 대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국민의힘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저럴까 싶죠, 거기도. 저렇게 해서 답이 나오나?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 대선 치를 수 있나라는 생각은 아마 다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다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하나는 대선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또다시 두 개인데 여론이 이제는 소셜미디어나 뭐가 이렇게 해서 정책이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 미천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움직이는 한 30%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이만 해볼 만한 거 아니냐. 특히 2심까지 유죄를 만약에 받았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에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랑 좀 결이 다르게 대선은 대선이고 뭐 대선 이긴다는 욕심은 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중요하다. 그 사람 현역 국회의원은 우리 이해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당은 지켜야 되겠고 이 당의 당권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고 대선은 총선은 조금 더 남아있고 우리가 국회의원이 된 그 지역은 여전히 영남, 강남, 이른바 양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여론은 우리를 지금 죽일 놈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해볼 만하다. 당내 경선에서만 이기면 다음 총선은 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기묘하게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본인들 스스로는 쾌저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니 봐라.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할 텐데 근데 불법 계엄을 통해서 오해를 해산하고 실제로 오해를 해산하려고 한 거니?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임기 채우고 물러났겠냐. 헌법에 보장된 국회를 만약 해산했다면 국회를 그럼 해산하면 재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부정선거가 있어야 국회를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근거는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물리적으로 여론에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은 되니까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국회를 해산하면 그 다음은 뭐 해야겠어요? 국회를 만약에 뭐 그렇게 됐다고 쳐요. 국회를 재구성했다고 쳐요, 선거를 해서. 그럼 자기는 5년 뒤에 임기 5년만 채우고 물러났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제2의 저는 유신이라고 그런 시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뜻하지 처음에 본인들이 구도했던 대로 안 풀린 거죠. 북에 도발을 유도했던 것도 다 실패하고 국회 예산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실패한 내란이라고 보거든요.
그 실패한 거는 어설퍼서 실패한 것도 있죠. 사실은 요즘 시대에 대놓고 계엄하자라고 군에다가 오다를 줘서 준비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몇 사람만 시시하면서 했으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한 거라는 거는 시민들과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에 의해서 저는 이게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계엄이었고 내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이 일체화가 돼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습니까? 사실은 분리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일체화가 돼 있어요. 안 놓고 있어요. 특히 의회 폭동, 법원 폭동이 났는데도 안 놓고 있잖아요. 계속 그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저게 전형적으로 극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분파, 마가 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깥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바깥에 있는 뭐 단체들, 시민사회의 단체들을 움직여서 공화당을 밀고 들어가서 점령을 했듯이 미국은 사실 공화당 그런 게 많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러니까 티파티 운동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티파티가 움직여가지고 미국 공화당을 점령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완전히 먹지를 못했었는데 근데 티파티만 하더라도 아젠다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인종주의이거나 반이민이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방식과 지금 흡사해요. 즉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이 태극기 부대를 연구하신 분들, 공부한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거기에 노인들만 온다? 어르신들이 온다? 돈 받고 온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계속 그런 극우 운동을 한 겁니다. 그 요소요새 극우 운동하는 사람들이 극우의 정향을 가진 사람들이 박혀 있어요. 근데 학술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우리는 군부 독재를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요즘 표현을 하면 오염된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색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요소에서 얼마 전에 무슨 유명한 일타 강사, 며칠 전에 일타 강사가 부정선거 이거 말 된다 그러고 거의 뭐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논리의 프레임에 포획이 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 극우들이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니까 계속 추동하고 선동하니까 뭉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결정적으로 국힘이라는 주류 정당이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힘이 극우화의 길로 들어섰다. 저거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선 때 누가 후보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일부 탈극우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지향을 바꾸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게 형용화됐거든요. 대선 후보를 그 안에서 못 길러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갖는 단점이 뭐냐면 위크 파티 플러스 그러니까 정당은 굉장히 약해지는데 스트롱 파티전십이에요. 굉장히 강한 당파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아주 강한 시민사회 뿌리를 갖거나 기반이 튼튼하면 저렇게 휘둘리지 않거든요. 아스팔트 우파들이나 강경 우파들한테 이른바 그분들한테 휘둘리지 않는데 정당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사실 국민이 굉장히 힘이 약한 정당입니다. 기율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러니까 바깥에서 흔드는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실제로 동원도 그 사람들이 해내기 때문에 이미 제가 볼 때 이니셔티브는 옳은 정당이 국민의힘을 정당의 형태를 갖고 오겠지만 그 내부를 끌고 가는 힘은 자체 동력으로서는 잘 안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가 있다라고 저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선 때 일부 뭐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안정적으로 다시 그나마 좀 뭐 이상한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보수의 틀을 안 벗어날 거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넘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극우의 길로 가는 것 같고 미국 공화당의 모습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국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당명도 공화당으로 바꾸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극우의 존재가 있고 없고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그리고 그네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민주주의 평가가 이미 엄청 떨어졌습니다. 지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 기관의 이 조사를 통해서 평가한 걸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순위는 20위 안쪽으로 끄트름에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40위, 50위 막 이렇게 합니다. 저 아프리카 독재국가보다도 더 평가가 떨어지고 이럴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정권 교체론과 재창출론을 보면 재창출론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대체로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심판 정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국힘이 저런 모습을 계속 띄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트럼프가 재기하고 당선되고 나서 재선에 4년 만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겼잖아요. 상하원도 이기고 일반 투표도 앞서버렸거든요. 미국 민주당이 일반 투표에서 진 적이 거의 없어요. 선거인단에서는 저도 일반 투표는 잘 안 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완패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민주당이 왜 이렇게 4년 동안 집권했는데 이렇게 망했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아제모울루, 요즘은 이제 아제모울루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책이 번역 나왔을 때는 에서모글루라고 했는데 이 투르키 출신이라 이 사람이 아제모울루라고 요즘은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클린턴 8년, 오바마 8년 동안 도대체 우리 삶이 나아진 게 뭐냐. 특히 오바마 8년에 대해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과거에 루즈벨트는 대공황 이후에 나라를 싹 바꾸겠다고 엄청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바꿨는데 그 위기를 활용해서 판을 뒤집을 생각은 안 하고 도대체 오바마는 뭐 했냐. 오바마가 사실 너무 조심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에 투자은행들이 기소되기는 그냥 그 나라에서 돈 지원해 주니까 금융 지원해 주니까 그걸로 막 보너스 파티하고 이랬잖아요. 그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기소된 사람이 제 기억으로 처벌받은 사람 한 명인가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 정서를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클린턴 때 중국을 WTO 가입을 시켜줬잖아요. 최종.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때 세계화가 훨씬 많이 진전이 됐고 이 세계화라는 거는 미국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조업이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자본이나 뭐 지식 노동자들은 훨씬 좋아졌지만 노동으로 그야말로 육체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훨씬 힘들어졌고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클린턴 8년과 오바마 8년을 겪고 나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등 돌리게 된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모울루 같은 사람은 그게 실패의 이유인데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프로워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국 민주당은 안 된다, 못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의 주장은 전 세계 중도 좌파는 똑같다. 우리말로 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들의 지지를 못 받는 진보 정당이라는 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는 공화당이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진 싸움이다. 공화당이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특히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지난 정부 때 저도 그 끄트머리에 좀 믿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정부 때 보통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들, 우리 김대중 대통령 표현에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정적이긴 합니다만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바이든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제모울루 표현은 바이든이 한다고는 했다. 그러나 성과가 너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난 우리 5년 동안 뭐 코로나 핑계 여러 가지 대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체감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없었다. 약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제 많이들 지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선거에서 진 거긴 합니다만,
이른바 진보정당이 집권한 정부 시절에 과연 얼마만큼 차별화된 성과를 냈느냐, 특히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걸 잘할 거에 대한 기대를 주고 있느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민주당이 하면 잘할 거야, 이 민생도 살려내고 길거리에 저 자영업자들 다 폐업하고 하는 것들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지난 정부가 본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석을 그렇게 많이 몰아줬는데 그 의석을 갖고 도대체 입법 권력을 갖고 그 정당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탄핵을 많이 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탄핵을 너무 남발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뭐 법관이든 국무위원이든 탄핵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헌재가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라도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이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탄핵 사유가 있어서 한다라는 측면보다,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 사유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게 공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언뜻 보기에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밖에서는 야, 윤석열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오죽해도 계엄할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21대 국회 때 여소야대라,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총선이 치러진 거라 그 여소야대는 억울할 수는 있다. 그러면 잘해서 22대 국회는 바꿨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말아먹은 거 아니냐. 그래 놓고 나서 지금 국회 탓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 저는 지적을 합니다만, 냉정하게 우리가 상권분립이라는 전자에서 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틀에서 보면 의회가 좀 과도하게 행정부를 견제한 건 맞죠. 그러나 또 그것이 부정적 효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의회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거부권 행사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마 다수 의석이 있었으면 윤 대통령이 훨씬 나쁜 짓, 폭주를 많이 했겠죠. 그걸 견제한 기능은 의석 자체로 존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야당한테 의석을 많이 줬겠죠. 근데 그런 걸 다 전제를 하더라도 탄핵이 좀 너무 빈번했다, 너무 양으로 봐도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남미가 탄핵의 천국이거든요. 원래 남미는 쿠데타로 정권을 엎다가 어느 시점 민주화의 큰 대세가 형성되고 나서는 쿠데타를 못하니까 이제는 이제 탄핵으로 엎어요. 임기를 막 쫓아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은 3번 만에 탄핵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향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지면 이제는 탄핵 가지고 이제 권력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비근한 예가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왜 있었냐라고 따지고 보면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 대선에서 당시 국힘이 진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DJ 대통령한테 질 때는 질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기들 지원제가 있잖아요. IMF 금융위기도 있고, 그리고 JP까지 저쪽으로 가서 손잡았고, 그 속된 말로 역대 정권이, 독재 정권이 DJ한테 한 나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성과 참여의 차원이라도 한 번 정도는 정권을 넘겨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DJ 대통령 되고 나서 크게 뭐 저항을 안 했어요. 아주 저항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근데 노무현 때 치고 나서는 정말 저항을 많이 했거든요. 인정하기 싫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선 결과를 엎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사실은 탄핵이라는 카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의회 쿠데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의회 쿠데타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슨 소리냐 이러고 다시 그걸 뒤집어 준 거죠. 총선에서 열린우당한테 과반 의석을 줘서 의회 권력의 교체를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대선에 진 사람들이, 선거에 진 사람들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 권력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미국도 많이 있고요. 남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주로 쓰는 카드가 탄핵이었는데, 탄핵 써서 민주주의 될 것 같으면 남미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미를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헌법적 카드이긴 하지만 이게 남용됐을 경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해서 탄핵을 했죠. 제가 그때 초선으로 국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민주당은 굉장히 신중했거든요.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도대체 니들 뭐 하냐라고 공격도 많이 당했는데,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먼저 탄핵을 외치고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니까 민주당이 따라간 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파적 프레임이 안 걸렸어요, 사실은. 국민이 원해서 한 탄핵이기 때문에. 근데 자칫 잘못하면 탄핵이 당파적 프레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가 좀 다른 게 있구나라고 읽히기 시작하면 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종의 백래시가 지금 있는 거죠.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탄핵 국면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훨씬 지금보다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탄핵 국면 때 미국의 탄핵을 해보려고 성공시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스터 클래스는 어디에 있냐라고 들었던 게 박근혜 탄핵 사례였거든요. 박근혜 탄핵 사례가 우리가 이 트럼프를 탄핵으로 쫓아내려면 이 케이스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시 야당은 굉장히 안정적 세력으로 보였다. 국정 안정의 주체인 걸로 보였기 때문에 이 탄핵이 됐다. 근데 탄핵 세력이 뭔가 판을 뒤집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에 따라서 대신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국면을 관리하면서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탄핵이 됐다는 거, 성공했다는 거. 이게 요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당파적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탄핵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민 여론, 국민의 민심, 국민의 생각을 잘 유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래 탄핵해도 이 나라가 절단나지 않구나 또는 다음에 할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신뢰를 자꾸 줘야 탄핵도 마음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도 탄핵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극소수일 거라고 봐요.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탄핵했는데 그럼 나아졌어? 이런 질문을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찰할 대목이 있다. 그걸 반성하지 않으면 또 탄핵은 됐고 대통령은 바뀌었어요. 집권정당은 바뀌었어요. 근데 또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 미국 민주당의 사례를 들었다시피 대한민국 민주당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다음 5년이 굉장히 전 중요한 한국의 진보나 민주세력에게 중요한 시기일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잘할 거냐 또는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잘할 거냐 이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가 제가 지금 당적은 없거든요. 그냥 일개 시민 전 당원의 입장에서 민주당을 보면 집권하긴 할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거나 충분하게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뭐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